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광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 전공 제가 박사 논문도 모근 선생님 가지고 쓰고 그 이후로 이제 한 15편 정도 이제 모근 선생님과 관련된 논문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발표문은 동국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모근 선생의 시라는 건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근고에 보면 한 6,000수 정도가 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이제 잘 살펴보시면 모근 선생님이 34살부터 47살 때까지 시는 한 편도 거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6,000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3년 동안의 시가 어떻게 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논문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그냥 하여튼 6,000수가 되는 논문 시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어서 그 중에서도 뭔가 모근 선생의 특별한 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오늘은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동국시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이제 뽑아봤습니다. 사가 서거정이죠. 그 조선시대 대학자였던 서거정 선생이 모근 선생의 시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만상을 가지고 다 갖추고 있다.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이치나 이런 것들을 다 그 시 안에 다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동국시라는 건 말 그대로 동국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그 문화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저는 그냥 모두 자료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들로 하겠습니다. 이제 원나라가 몽골에 의해서 원나라가 서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의 그냥 부마국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원이라고 하면 완전히 세계의 제국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온 지구라는 온 세상의 하나, 온 세상으로 인식하던 곳이었죠. 그래서 모근 선생이 여기 얘기한 것처럼 원이 일어난 지 100년에 이제 문과 이가 다스려졌다. 사방 학자들이 재능을 다해서 찬란하게 성세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이 한과 같고 시는 단과 같고 그 글자는 진나라와 같다. 왕이지가 있었던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서람대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그 현판 글씨의 원형이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서문을 쓸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온전한 세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 모근 선생의 아버님이었던 가정 선생과 그 친분이 있고 다 그런 분들이죠. 같은 동시대 사람이죠. 여기 정포라는 이제 사람인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정씨가 이제 서원 정씨, 청주 정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 집안이라서 이게 문신 집안이 아니어서 고려에서 별로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를 읊으며 살다가 원나라에 가서 벼슬을 해야 되겠다 해서 대장부가 어찌 세상의 한 구석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겠는가, 원나라에 가서 내가 한번 포부를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정포 같은 경우에도 이 중보가 바로 이할림이 바로 이제 그 가정 선생이죠. 가정 선생이 표문을 가지고 고려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송별할 때 시를 써준 겁니다. 여기 보면 나도 그대 따라 상국에서 놀고 싶은데 어찌 답답하게 이 고려에서만 있겠는가 이런 이제 나도 원나라에 가서 한번 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려 문신 배윤견인데 이 사람이 보면 북으로 이제 사신을 왔죠. 원나라로 사신을 왔을 때 돌아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거기에 남아서 어떻게 좀 연도에 올라와서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얘기인데 돌아가도 혼자 어디서 원나라에서 뭔가 벼슬을 하거나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이게 당시에 비슷한 사람을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동량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북으로 중국에 가서 배우겠다 하고서 이제 북경에 가가지고 나도 한번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성공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 일찍 그만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다 생각이 이제 동일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원에서 뭔가 이루어 보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려라는 나라가 이미 문벌 귀족들이 딱 잡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중앙정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근 선생도 마찬가지고 가정 선생도 그렇고 물론 이제 성공을 했지만 초창기에는 힘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산이라는 지방에서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지방지주 중소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학자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있는 그런 기득권층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려의 조정에 나가긴 해야 되는데 이게 기득권층에서 문벌 세족에서 받아주지 못하니까 그러면 한 단계 뛰어서 원나라에 가서 성공을 하고 고려로 돌아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주겠다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원나라로 다 갈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정포 같은 경우에도 서원 정씨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가정 선생이 원나라에서 그 벼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모근 선생 집에 있는 한산에 있는 모근 선생한테 보낸 시입니다. 여기서 뭐 다 아시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남자가 벼슬을 하면은 제왕의 도읍에 와서 해야 된다. 원나라에 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몸을 빛내려 한다면 이에 따른 노력을 열심히 해라. 얘기죠. 공자가 천하를 작다고 한 뜻을 알아라. 뭐 이런 그래서 너는 태산같이 몸을 해서 높게 처신을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훈계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시를 써서 자기 아드님인 이제 모근 선생한테 이제 훈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벼슬을 하는 것은 원나라 제왕의 도읍에 와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권유를 하고 그런 꿈을 키우게 하게 된 거죠.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그 생각이 다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요것도 이제 그 졸고천백에 나온 최해가 쓴 것인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중국 원나라와 문화가 같아졌다. 우리 이제 이런 그 문화가 성세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요거는 이제 최혜선가 쓴 것인데 이거는 이제 스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당조 시여사. 이게 당나라 때 최치원이 당나라에 가서 급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후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서 보면 과장에서 이런 뛰어다녔다. 이제 이 최 선생도 그 중국 원나라의 그 제과에 급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랑하고 돌아가서 본국에 자랑하고 있지 않겠다. 내가 원나라의 과거에 급제한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많이 이제 그 PPT는 많은데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최가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우리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제 덕화가 크게 일어나서 문계가 다르지 않다. 원나라와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서 중국에 있는 원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본토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너 동국 출신이야 고려 출신이라며 그럼 고려의 그 옛날 역사도 많고 시도 잘 짓는다고 과거 급제한 사람도 많은데 동국 사람들의 시 좀 한번 보여줘. 했더니 우리나라에는 모아놓은 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내가 고려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동국의 시를 모아서 한번 그 편찬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이제 이 동인지문이라는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그런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정 선생의 좌주이고
그 아드님인 모근 선생의 좌주이죠. 두 분 다 이분 제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익재 선생이 이제 그 쓴 것 중에 보면 요게 재밌는 내용, 가장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건 대개 강하와 명발이, 강하는 말 그대로 작은, 규모가 작은 겁니다. 강, 하천 이런 것과, 명발이라는 것은 명이라는 것은 큰 바다 명자 아니에요? 큰 바다와 같은 그거죠. 그러니까 강하라는 강이나 바다는 대소, 크고 작은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크고 작은 것도 아니, 그것은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강에 배가 오가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먹고, 그런 것은 똑같다 이겁니다. 강이나 바다나 배가 거기서 지나가는 건 똑같은 거다. 그래서 돛을 다는 것은 전진하려는 뜻이고, 닷줄과 닷을 다는 건 정박하려는 것이고, 또한 반드시 의여라는 건 이제 남은 옷가지가 들린 거죠. 옛날에는 나무로 이렇게 배를 지으니까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새는 걸 대비하는 것이다. 왕국은 강화와 같고 천자는 나라는 명발과 같다. 왕국은 곧 뭐냐면, 왕국은 고려를 말하고 천자의 나라는 원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다르죠. 강이나 바다나 규모가 다를 뿐이지 그 돌아가는 이치와 또는 모든 것들은 다 같다. 크고 작은 것의 차이가 있지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모근 선생이나 가정 선생이 그대로 이제 받은 거죠. 이건 이재현 선생의 이제 설명이고, 그래서 이재현 선생은 이제 이재현 선생은 그 나중에 충선왕을 따라서 이제 망건당이라는 데에 올라가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중국 문사들하고 조맹분이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다르죠. 이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갑자기 원나라에 가봤더니 몽골족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배층이지만, 가보면 그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거 보면 다 각각의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중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주의 할 때 그걸 보고 이제 화이관이라고 하죠. 중화와 이적들의 이제 구분이 있는데, 중화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중원에 있는 그런 중화 문명을 가지고 있는 데고, 이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방의 지역 이역 지방의 그 외적 오랑캐들을 지칭하는, 그래서 구분이 명확하다. 중원과 이적들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이었는데, 이 원나라에 와서는 뭐냐면, 아까 이재현 선생님도 말한 것처럼 이거는 크고 작은 것일 뿐이야. 이것이 다르지. 중화와 이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화이가 구분되지 않고 모두 다 이 원이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다 중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중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서 봤더니 몽골 사람은 또 몽골 사람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서 원나라의 문화를 하나의 축으로 이고, 저 운남 지역 사람들은 올라와서 운남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또는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게 중화가 되는 거고, 월남 사람들은 또 월남 사람대로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를 표현하면 그것이 또 중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느 중화라고 하는, 전통적인 중화라고 하는 딱 정해진 그 화하민족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가 중화가 아니고, 이적들 다 그 예전에 말했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문화들도 그것을 중원에 와서 표현을 하고 그 문화를 만들어내면 이것도 동일한 중화의 문화다.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중화와 이적의 문화가 같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고려의 문화를 한시를, 이게 뭐냐면, 한시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세계적인 형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현대에서도 이제 외국과 동일한 이제 세계화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계적인 공용어를 가지고 그것을 번역해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른 문화가, 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고려의 문화를 알리려면 뭐냐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 형식이 있는 공용어, 세계의 공용어를 가지고 문화를 소개시켜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려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동국사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시를 쓰면 맨날 동정호가 어떻지, 뭐 소식이 어떠니, 맨날 이런 중국 고사성어와 이런 것들, 문화, 인물 이런 걸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가보지도 않고 악양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지 말고 거기에 어떤 우리 고려의 문화 문물을 담아서 시를 쓰면 이게 바로 고려의 그 노래이고, 이것이 원이나 이제 세계 문화 속에 들어가면 하나의 중화의 문명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 고려로 와서 우리 고려, 이제 고려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여기를 이제 동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국, 그래서 민사평이나 정추, 한수, 이 고려 그 당시에 아주 내노라 하는 문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익제가 와서 너 이런 노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고사를 가지고 시를 한번 써봐, 이런 걸 자꾸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동국사형이라는 네 가지의 네 명의 이제 인물들을 그 사적을 가지고 시를 쓰도록 이제 고려의 문화, 인물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 보게 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이제 봉화, 익제, 삼국, 동국고사, 사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이게 아예 동국고사라고 하면 이 동국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동국고사들 보면 김부식, 최당, 이 최당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그 옛날에 기로회를 했던 그 모임 했던 그런 것들이죠. 정서, 그다음에 곽예 이런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 고려 시대의 사람들의 그 고사를 가지고 주제로 해서 내용을 시를 쓰게 만들어 준 거죠. 이것이 나중에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익제문집에는 이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익제문집에는 없고, 근데 이제 조선으로 와가지고 권근이나 김시습 같은 사람들도 이런 그 시를 쓴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익제에, 그래서 동국시를 한번 써봐라. 거기에 동국의 문화, 고려의 문물을, 문화 제도를, 인물을 담는 시를 한번 써서 동국의 시에 독창적인 동국의 시를 써서 중화의 문명으로 중화의 문명으로 자리 잡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뭐 그 익제의 동국시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그 소학부, 그런데 이제 뭐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그 한시의 형태를 가지고, 공용어는 뭐냐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 한시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써야 돼. 고체시도 한번 써봐야지, 절구도 써야지, 율시도 써야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악부 같은 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그 형식이니까 그 다양한 형식대로 다 예를 만들어 가지고 후학들에게 써 달라고 이제 계속 종용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학부입니다. 소학부는 뭐냐면 고려 시대에 우리말로 되어 있는 노래인 거거든요. 이 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러면 이제 악부 형식, 노래 가사를 노래 부르는 거니까 이제 악부 형태에다가 우리 고려 가요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내도록 이제 이런 것들 맞죠. 여기서 이제 짓기가 어렵다 하니까 다시 한번 써서 이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 이제 요것도 이제 그밤이라는 사람이, 민사평이라는 사람이 소학부를 지을 때 한 얘기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익제가 쓴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제난고 권사에 이렇게 순서 이렇게 들어 있고, 그밤 선생의 시집에 여기 이렇게 그대로 이게 보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쓴 겁니다. 모근시고를 보면 권 5에 보면 순서가 5번째, 6번째, 여기서 12번째까지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차운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없는 건 뭐냐면, 익제 선생은 소학부가 있고 그밤 선생도 소학부가 있는데 모근 선생한테 이제 소학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소학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가요, 우리말로 노래 부르는 청산별곡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것을 가지고 한시로 번역한, 악부시로 번역한 요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아이고, 이거 5분밖에 안 남았네요. 큰일 났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익제 소학부가 있고, 내니물귀사 우리나라 이런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밤 소학부 보면 이제 쌍화점 가지고 이렇게 그 소학부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근 선생님의 것들을 보면, 모근 선생의 이제 보면 삼강오학의 기운이 한데 아울려서 충만해졌다. 중화와 먼 지방에 살 바가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는 이게 뭐 하나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화와 변방의 차이가 없다. 우리 고려의 문화도 중화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려라는 나라는 이 어떤 동의 이족이 아니고 뭔가 오랑캐가 아니고 중화라는 문명의 당당한 하나의 구성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광학지기. 하늘에 있는 광학은 뭐냐면 이제 삼광이라는 것은 해, 달, 별 이거 이 세계에 빛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비추는데 북경에 있는 사람을 비추는 태양빛과 고려의 사람을 비추는 태양빛이 다르지 않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고려나 그 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 이런 것 동일하다. 그래서 화이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근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화이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의 광학지기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뭐 많이 시들이 표현해낸 얘기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역사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겁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다. 이건 이제 정관음인데 여기 보면 이제 사마는 기자가 신하되지 않는 땅이다. 기자가 무왕한테서 너 동의의 왕 해. 나 싫다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인 기록에 잘 되어 있지 않은 찾기 어려운 것들도 이 모근 선생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여튼 이런 여기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정관음이라는 것은 바로 당태종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태종이 고려를 침범하러 왔다가 화살을 눈에 맞아가지고 퇴폐하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중국 정사에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어떻게 이 모근 선생은 알았을까?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서거정이 동인시화에 보면 이 아주 좋다라고 하는데 현화가 흰깃발 떨어진 줄 알았으랴. 이것은 당태종을 눈을 말하고 흰깃에서 화살을 말해. 이런 것들인데 정부라고 완시성이었다고 술 먹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당서와 통감에 이거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은데 그런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사관들이 이걸 중국인을 위해서 쓰기 꺼렸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없는데 김부식은 삼국사에 이런 없는데 모근은 이걸 어디서 읽었을까? 그러니까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것을 연구를 많이 했고 그런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무진년 요임금 무진년에 했다 이런 얘기고 이것도 많습니다. 우임금 홍봉구주가 이제 했다 이런 역사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이것도 고구려의 어떤 단군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많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모근 선생이 지은 시들을 보면 익재 선생한테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고려 인물을 담은 시들에서 아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여러 명의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려의 인물들의 사적 그런 고사 이런 걸 가지고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하나의 예를 들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고려의 인물의 것을 들어온 겁니다. 여기 후유선가 이건 고체시로 지은 것인데 이거는 조롱 최해에 대한 인물에 대한 것들이죠. 이건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고사를 많이 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아까 겁니다. 그런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고려의 풍속과 문물을 담고 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작비 동해상 하면 이거 이 글자대로 하면 참새가 날아간다 동해가로 동해 위로 동해가로 날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바다를 얘기하는 거라고 다 알겠지만 여기에 그럴까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주석을 das습니다. 우리말에 뭐냐면 노동이 대야 항아리를 뭐라면 동해 순 우리말이죠. 동해라고 한다 하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원래 한시 같은 데는 이런 속어라고 해서 이걸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근 선생은 이런 걸 아주 과감하게 시어로 많이 지었고 났습니다. 그래서 모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온돌, 이건 우리나라만이 쓰는 그런 용어이잖아요. 온돌빵, 모시배 이런 거 한산의 유명한 모시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순 우리말들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녹두죽, 이게 원래는 두죽입니다. 두죽. 두죽에 그래서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하면 팥죽 이렇게 했는데 팥죽은 아니구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녹두죽. 한여름에 더위를 씻기 위해서 먹는
왜 녹두를 아까 그 우리 점심 먹을 때에도 녹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더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녹두를 넣어서 먹는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찰밥이나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모건 선생이 여기다 줄을 어떻게 이 두 개의 수는 우리 동방의 풍속을 노래한 거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우리나라만 알아. 우리나라 문물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를까 생겨 여기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승하라는 것은 뭐냐면 싱하,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먹었을까 할 때 승하라는 것들, 이런 것들.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요것도 있고 여기 보면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 속담들을 또 막 그 시에다 많이 집어넣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담장에도 귀가 들렸다. 귀가 달렸다. 여기 보면 더해지는 건 몰라도 줄어드는 건 안다. 이게 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속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시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전에 가난했던 사람이 뒤에 부자 된다. 이런 것들이죠. 노루 보고 그물 진다는 속담이 있다. 이게 조금 달라졌지만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 내가 웃다가 턱 빠진 것을 어찌 남에게 묻겠느냐. 쓸개가 몸보다 커서 묻 개척에 주세. 이런 얘기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아주 고유한 속담들을 시에다가 많이 집어넣어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구절량장 이런 건 이제 고사성어니까 중국에서 나온 거지만 마이동풍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런 그 고사성어들이죠.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학부는 못 지었다. 원래 이게 소학 악부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익제 선생은 소학부를 지었지만 이 소학부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는데 이 모근 선생의 시를 보면 근해라는 데 보면 이런 절구 시를 지었습니다. 칠원절구를 지었는데 딱 보시면 당당한 가래나무는 멀리 바람에 임했는데 붉은 실 그네줄은 공중을 차고 오르네 소년들이 서로 밀고 끌고 하는데 여인들 시선 속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보면 한림별곡 우리나라의 8장을 보면 당당당 장추자 뭐 조염남기 이게 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시로 바꿔 놓은 겁니다. 소학부는 아니고 이거는 그 전부 다 이제 그 칠원 이제 절구로 지어놓은 것인데 이런 시들도 이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그 한림별곡이라는 고려가요를 거기다 넣어서 그 경기체가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말로 노래 부르는 것을 한시로 정착해 놓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이걸 이제 성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모근 선생의 시와 글은 모두 뛰어난 집대성했지만 비속하고 소략한 면이 많다. 그래서 원나라 사람의 교육 이런 이제 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성현의 생각으로는 좀 뭔가 조선 초기에는 어떻게 하든 모근 선생을 이제 끌어내려서 이제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태종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고려 조선 시대 정기 사람들은 이 모근의 어떤 그런 비속어라고 하겠지만 하여튼 속어들 우리 동해 뭐 이런 거 속담 같은 걸 시에다 쓰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오직 중화주의 이거 그 고려 모근 선생하고 다른 조선 시대의 중화주의하고는 다른 중화주의죠. 중화는 저 중원에 있는 거고 이족들은 우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바꾼 다음으로 이제 할 때 보면 이 비속한 얘기를 우리나라 고려의 이 속담이 어떻게 한시다 짓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문은 마땅히 모근을 추대해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시에는 읍주원이고 모근은 문이 대가일 뿐만 아니라 시도 아주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가장 기상이 아주 볼만하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 가면 조금 평가가 이제 달라지고 객관적이로 변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모근 선생이 이제 한 부분만 했지만 이것이 이제 조선시로 나가면 요 이제 조선 후기에 요와 비슷한 무슨 조선시 뭐 이런 풍들이 나오는데 이미 고려 시대에 우리의 고려의 어떤 우리나라 동국의 문화 민물 그런 그 풍속들을 시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나 이런 특별한 생각들 아주 정말 대단한 어떤 해안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모근 선생의 시에 곳곳에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이제 특징적인 면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빨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강섭 교수님 감사합니다. 언뜻 잠깐 보기에도 너무 즐겁고 해학적인 시라서 계속 보고 싶다,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시간 못 들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논평에 대해서는
이 공주대 이성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논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오바된 관계로 7분 안으로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성영입니다. 예, 사실 제가 그 고려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많은 공부를 하지는 못하고 지금 어강석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있게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했었던 상황이라서 제가 뭐 논평을 드린다기보다는 좀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좀 궁금했었던 점들을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질문을 드릴까 해가지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내용은 사실은 그 발표하시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번 좀 고민해보거나 다시 한번 여기 이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좀 던져주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첫 번째 그 아까 역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고려시라고 하지 않고 동국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려라는 그 용어하고 동국이라고 하는 의미의 뉘앙스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라고 하면은 시대와 장수를 아우르면서 구체화하는데 동국이라고 할 때에는 그 시대의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질 수도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그 모근 선생님께서 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더 포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고려 이전 시기도 포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용어를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제 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원주의적 그 광학지기 문학론이라고 해서 여기 이 부분이 사실은 화이론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사실 그 중화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배타적이고 그다음에 또 중국 중심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화주의인데 다원주의라고 하는 맥락하고는 사실 살짝 개념이 좀 같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는 이제 여러 각각의 나라의 어떤 문명을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다원주의적 광학지기라고 하는 명칭을 쓰셨던 것 같는데 광학이라고 하는 요 말은 사실은 이게 통합돼야지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원나라의 그 학자가 이제 문헌통구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을 한 내용인데 거기 그 말의 취지랑 사실 살짝 좀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차이점 그러니까 중화를 보는 관점이 어떤가에 대한 어떤 그 차이점이 아마 교수님께서 좀 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에 알고 있는 소중화라든가 조선중화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와 조금 다른 고려만의 문명 의식 우리가 이제 중화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고 이제 문명 의식의 관점에서 고려와 조선의 어떤 그 문명 의식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에서 특징적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주제를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해 주셨는데 모근시를 보다 보면은 우리 조선 후기에 보면은 다산 선생의 그 조선시 선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실학자들의 해동학부 이런 것들에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표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시적 자료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적인 차이는 있는데 두 시기에 모근 선생의 시기와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 어떤 그 우리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 문인들 사이에서의 작품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영향을 주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 의의까지 생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도로 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가지 질문을 교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동국시와 그 동국시의 사용
의도가 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려만의 문명 의식의 특징이 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인들의 그 조선 후기 문인들과 모건 시대 문인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5분 안에 답변하시기에는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시사 선택해서 해주시던가 네. 아니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세 가지 것들이 이제 같은 맥락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동국 고려시라고 하지 않고 왜 동국시라고 했냐? 그건 물론 이제 익재 선생이 그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동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동국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후대에 와서 이제 동국시라고 이제 명칭을 한 것은 동국사형이라는 걸 보고 그냥 동국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그냥 동국사형, 동국이 바로 고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동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단군으로부터 기자로부터 고구려 이 모든 그 이전 내가 고려 말 이 시기에 익재나 아니면 모근 선생이 살아 있을 때 그 당시까지의 우리 한민족들의 모든 역사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면 고려라는 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것처럼 어떤 장소성이나 어떤 역사성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기 우리 시조부터 단군으로부터 모든 문화 문물 인물들을 통틀어서 내가 표현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동국이라는 명칭을 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도 비슷한 겁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같은 화이론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원나라의 문화를 딱 보면 물론 광학직이라는 것은 다 통합되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원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우리나라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것을 뭐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나름대로의 거기다가 또 약간의 색다른 해석과 이런 것을 넣어서 우리만의 이제 그 문면 속에다가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않지만 그 문면 속에 이건 다르다, 같아, 맞아. 그럼 우리 고려 거도 광학직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 고려도 고려 원 문화의 하나의 세계 문화의 하나의 중심의 한 구성원이다. 이런 생각으로 약간 생각을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원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그 연구 성과를 보면 이걸 보고 이제 거기 안에는 원나라 문화 속에는 서역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몽골, 생목, 한족 그다음에 남송 이렇게 네 개 계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서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원나라에 와서 살았고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건 또 그 나름대로의 중화를 그 사람들 서역의 문화들이 또 나름대로의 문화가 세계 문화의 하나 중심이 되어 있고 또는 몽골 문화도 하나의 문화로서 지배 계층의 속에 들어 있고 만약에 이제 한족들이 정말 한족들이 이 문화를 국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는 아마 중화주의가 옛날 이 중과 화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마 유지되었을 텐데 몽골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어떤 게 화고 어떤 게 이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준 거고 이도 들어와 가지고 화가 됐단 말이에요. 몽골이 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려라는 나라도 이게 나라 지역이지만 이제 원문화 속에 포함되어 들어가면 이것도 중화라는 것의 하나의 각 구성 요소로서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원문화가 원래 다원주의 문화라고 이제 그 역사나 뭐 이런 원문화를 연구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화이라는 것이 광학직 이론에 이제 부합하면서 다르지 않고 하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화의 영역이구나라고 이제 얘기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말 그대로 좀 다른 문제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소학부를 만드는 것처럼 고려 시대에는 우리가 그 평상시에 노래 부르는 우리말로 노래 부르는 것이 바로 고려가요인데. 조선 후기로 가면 무엇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조, 뭐 동창이 발랐느냐 이거가 우리말로 노래 부르는 가장 유행가 아니겠어요? 이제 요거를 뭐 자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해동학부 같은데 많이 그 시조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말로 불러진 것을 한시 악부시로 이렇게 번역해서 넣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의 것입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또 다시 그런 조선이라는 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선시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것이고,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지만 거의 맥락은 거의 비슷하다. 네, 이렇게. 그런데 이미 고려 시대에 모든 그런 해안이 있고,
그런 고민들이 이미 굉장히 깊이 있었고 그 결과가 모근 선생의 시에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